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진짜 이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었다. 한국 재벌 3세 시대 상속세 안 내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불법적으로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대기업의 민낯. 카운터펀치 2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미칠 영향과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 짚어봅니다. 자, 1부에서도 살짝 얘기를 하면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미뤄놨는데요. 자, 우리 홍순탁 회계사께서는 삼바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느꼈다라고 처음 얘기하실 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삼성이 열심히 방어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주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가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무슨 분식이 관여하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비율은 주가에 따라 나온 게 맞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에 주주가 찬성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결정하면 합병률이 1대 0.35지만 일주일 전에나 일주일 후에 하면 1대 0.40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에는 한 달 후에 하면 1대 0.50일 수도 있거든요. 왜 오늘 합병을 해야 되느냐? 왜 1대 0.35라는 게 장기적인 추세 아니면 기업의 실질에 비교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설명되어야만 그 찬성 결정이 가능한 건데요. 제일모직은 삼바를 46%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바는 다시 에피스를 90% 갖고 있었고요. 삼바와 에피스가 가치가 높아야만 1대 0.35라는 비율에 찬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만약 삼바와 에피스 가치를 좀이라도 낮게 평가하면 심지어 콜옵션을 반영해서 90%가 아니라 에피스의 50%만 삼바 거라는 사실만 반영해도 1대 0.35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결국 삼바를 높게 콜옵션도 고려 못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찬성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삼바 분식과 삼성물산 합병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제 제일모직이 더 유리하게 합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제일모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시끄러웠던 에버랜드가 이름을 바꾼 회사인데요. 에버랜드는 20년 전에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회사입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은 사실상의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삼성전자 한 4% 들고 있고 다른 계열 고려하면 합병 당시 약 13조 원의 삼성그룹사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죠. 일종의 삼성그룹의 대장주가 삼성물산이죠. 이렇게 총수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 그리고 그룹의 대장주인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공정하게 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지거든요. 최대한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시점, 유리한 구도에서 합병을 해야만 이재용 회장의 부가 늘어나고 어떤 그룹 전체,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통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한 거죠. 예를 들어보면 합병한 회사가 시가총액이 30조 원이라고 가정해 보는데 정상적으로 했더니 총수일가 지분율 20%밖에 안 나올 텐데 합병을 잘 조정해서 시점도 잘 맞추고 이렇게 해서 30%가 나왔다고 하면 10%가 올라가잖아요. 30조 원에 10%면 3조 원이죠. 합병 원샷으로 3조 원을 벌 수 있는 거래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거래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는 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제일모직을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는데 당연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할 때 네. 서경숙 씨가 가지고 있는 연필과 제가 갖고 있는 볼펜 가치를 봤을 때 내게 훨씬 더 비싸면 야 내가 내 볼펜 한 개 줄 때 너는 네 볼펜 5개 줘 이래야지 그렇죠. 공정거래가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들고 계신 볼펜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 만약에 거보다. 갑자기 서경석 씨의 연필 가치를 10배로 올려버리면 제가 원래 5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제 거를 2개를 줘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 에픽스를 이용을 한 것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노력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 내에 어차피 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아까 엄청난 우량 기업이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주 다 포기하고요. 해외 수주는 공시를 안 합니다. 미공시를 하고요. 삼성물산이 해야 될 일을 다른 계열사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인위적으로 이제 원래 삼성물산이 해야 될 일들을 싹 줄이면서 갑자기 제일모직이 막 가치를 올리려고 이러는 와중에 삼성물산 너무 또 가치가 떨어진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네. 강민 팀장님 얘기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래, 충분히 정황상 알 것 같은데 우리 저 강민 팀장의 의견도 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이 삼성의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코스닥이다 어디 상장돼 있는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오너이자 대표이사가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제 물려줄 때가 되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시나 수주권이나 이런 거 뒤로 이월시키면서 미루고 주가 좀 누르면서 상속하고 상속 싸게 매겨지면 그때서야 이제 좋은 이슈도 막 나오면서 주가 올리고 이런 경우를 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그런 마인드에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구절이고요. 이거는 시기적이나 아니, 이런 거 봤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을 지키는 걸 마치 노블리스 오블리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가 원래 이래 왔다라는 게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얼마나 옳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후진국적이에요. 아쉬운 부분이고 예. 이런 거긴 한데 아쉬운 뭐 게 앞서도 아니라 얘기했지만 바뀌고 저는 처벌받아야죠. 바뀌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개념이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법치사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라는 네.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내 주식을 되사달라, 가격을 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실관계 때문에 법에 따른 방식으로 그 되사주는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훨씬 앞쪽으로 끌고 가서 높게 계산해 줬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고 그게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 강민 팀장이 두 분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 그동안 저 장희영 교수하고 잘 지냈었는데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 갑자기 조금 멀리 안 오늘따라 생각이 막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엄청 지금 혼나고 있어요. 막 나쁜 일 한 사람들이 법대로 해라고 네. 외치는 걸 내가 지금 마치 강민 팀장에게 듣고 있는 예. 듯한.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건 위법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상 우리가 많은 뭐 청탁이나 뭐 외부 연탁 이런 게 사실 있어서 그런 거고 홍순탁 회계사님 말씀대로 이젠 그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수정되고 있죠.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기업 오너 내지는 이제 나름 자금 좀 갖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는 다 있는 사고라고 생각이 되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사례가 부분에 너무 대해서. 많고 네. 그런 맞아요. 딜을 설계해 주는 사람도 너무 맞아요. 많은데요. 맞아요. 예. 고쳐져야 됩니다. 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금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세금도 하나 안 냈을 뿐더러 예, 예. 그 부가 늘어난 게 어디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출 많이 해서 벌어들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반 투자자, 소액 네. 투자자 또는 뭐 펀드, 국민연금 포함하면 국민 모두가 가져야 될 부가 그렇게 합병 쏠려간 비율이 거죠. 잘못 네. 산정되면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해는 정말 막심하죠. 국민한테 그렇게 또 엠빵한 그렇게 사례가 거둔 부로 막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갑질이 나오고 이게 지금 실태이기 예.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분노를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공분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그런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현재 뇌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의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이건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 이메일 그 문건 공개됐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뇌물죄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어요. 최근 재판 결과인 2심을 보자면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한 게 인정이 됐어요. 받은 게 인정이 됐으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럼 다시 이재용 부회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뤄져야 되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까 그 이메일 문건이 11월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 문건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상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사실은 또 개입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미래에 벌어질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와 관련된 사전 작업으로 이 삼성바이오와 에픽스가 활용됐다는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좀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뇌물이 오고 간 것은 다 인정이 됐어요. 심지어 이재용 2심에서도 뇌물이 준 것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5년 집행유예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왜 줬는지는 모르겠다였어요. 누가 생각해도 왜 말도 사주고 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도 주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1심, 2심, 최순실 1심, 2심, 이재용 1심까지 5번의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라고 판단했고요. 유일하게 이재용 2심에서만 뇌물을 주긴 줬는데 경영권 승계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상하죠. 그럼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판결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대부분 판결은 동일하고 하나만 지금 튀고 있는데 판단을 해야겠죠.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정황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멀쩡한 바이오 회사가 무리한 분식회계를 했을까? 사실 초기 바이오 회사가 이익 안 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이익을 그렇게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합병 직전에는 왜 콜옵션을 숨겨야 됐을까? 이런 것들이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빼고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자면 네. 2심에서 제3자 뇌물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이유는 지금 이런 분식회계니 뭐라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 이 작업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무관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이고 그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승계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미 경영 승계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그러니까 무죄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건에는 이미 수많은 이메일 중에 경영 승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급을 했을 때 그 과정이 경영 승계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이 3번 회계조작 이 자체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지금 여론이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참작이 될 가능성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저 진실이 좀 정확하게 밝혀져서 절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아까 언급하셨던 그 회계법인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징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 금지 그리고 과징금 1억 7,8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원래 그 삼성바이오는 이제 감사인을 지정해요. 금감원이 너는 그렇죠. 누구한테 받아라라고 지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삼성회계법인이 맞아요. 어차피 못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 하지 말라는 그 조치를 내려서 의미 없는 조치고요. 이거 누가 봐도 웃기죠, 이건.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약하게 나갈 때는 네. 회사가 완전히 속였고 감사인 속은 건 절대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자문해주고 설계도 하고 한 거로 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네. 지금 아다 앤더슨 말했잖아요. 네네. 망했어요. 그리고 다 법적 형벌 받았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부정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지. 그리고 부정을 했다라는 건 사실 그 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 팀장님 회사에 대해서 부정 저지른 거에 대해서 강민 팀장님 회사 이제는 맡지 마. 그럼 다른 회사 맡아 그럼 다른 회사 또 부정하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문제 삼고 있고 아마 이번에는 과거와 조금 달리 좀 이게 좀 여론이 좀 형성이 된다라면 좀 여기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수사가 분식에 이루어질 대한 건- 거잖아요. 수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분식에 대한 건 저도 아까 앞서서 이렇게 테러랑 같은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분식이 확정되고 판결이 나오고 막 분식이다라고 되면은 그거는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 팀장 그 초반의 기세가 완전히 사그로 아니요, 저는 들고 분식이란 이건 싫어요. 근데 법적으로 네. 확정돼서 유죄냐 무죄냐, 진짜 범법 행위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한 2분 있다가 울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슬픕니다. 네. 자, 대기업의 그 계열사 간의 합병을 통한 편법 상속의 예가 또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재벌 3세 4세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또 하나는 그룹의 대장 회사. 두 개를 합병할 때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유리한 구도, 유리한 조건, 유리한 시점 하는 사례가 삼성 말고도 SK가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2015년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장회사끼리 합병하는 것도 좀 심심하니까 하나를 쪼개서 분할해서 합병하는 것도 하고요. 또는 한 회사를 잘게 쪼개서 주식 교환도 하면서 장난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대차,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롯데 그리고 무수한 코스닥 기업들이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의 주주를 위해서, 그 회사의 구성원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그룹에 속한 계열사의 경영진은 그룹 총수를 위해서, 그룹 총수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언제 합병할지, 어떤 회사를 쪼갤지, 어떤 방식으로 합병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재벌 3세, 4세들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팀장님도 투자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자기 전 재산을 건 걸 수도 있고요. 심지어 빌린 돈일 수도 있죠. 은퇴 자금일 수도 있고 집을 사야 될 자금일 수도 있고 사업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재벌 상속의 놀이터로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좀 우리 사회가 이제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홍 회계사님 그 말씀은 그 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 그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정말 개미들이 힘이 없잖아요. 네. 힘도 없는데 사실 대기업들, 재벌들이 큰형일 수도 있는데 큰형님이 좀 공정하게 네. 일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힘없다는 이유로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그래서는 처리하는 안 된다. 이런 네. 관행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큰 형들이 좀 그런 형들이 몇 명 있어요. 저도 인간관계에서도. 예.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1부, 2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들어보면 좀 한숨이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이. 그래도 칭찬받는 기업도 많이 있죠. LG 같은 경우가 일단은 LG 구광모 회장이 그 주 LG 주식에 대해서 상속세 9,215억 원을 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있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제 꼼수 없는 상속세 납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식 46만 주에 대해서 세금 1,500억 원을 5회에 걸쳐서 이제 분납하기로 밝힌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유한양행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한양행의 창업주였던 유일한 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아하. 내린 마지막 사례도 케이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하고 전 기부하고 이런 부분은 칭찬이지만 상속세도 지금 보면은 안 낼 거 낸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냈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미담이라고 소개할 정도면 사실은 네. 그 대기업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해야지라고 하고 가더라도 사실상 대기업 뭐 거론된 뭐 SK니 현대니 뭐 삼성을 떠나서도 솔직히 들여다보면 LG는 뭐 다 따져도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례를 드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만큼 어쩌면 만연하게 이런 회계 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고 가장 크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역사만 보자면 뭐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IMF 때 이래저래 우리나라 넘어가니 뭐니 하면서 사실은 대우그룹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피해를 본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SK도 있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의 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엉망이었던 게 민낯이 다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회계법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규제는 규제일 뿐, 법은 법일 뿐, 따로 노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앞서 잠시 강민 팀장이 일부에서도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뭐 이런저런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를 만들든 기업들은 그 안에서 최대한 적게 내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지금 강민 팀장을 내가 약간 밉지만 아니 오늘 분위기가 옳은 얘기는 네. 법 제도도 제대로 정비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시스템들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에도 예전보다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처벌 기준이 너무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이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준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속에 대한 주제는 상속만 가지고도 저희가 상속뿐만 아니라. 1, 네네. 2회를 쭉 방송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복잡하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라서 대기업 상속은 보통 한 2, 30년 이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넘어간다라고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네. LG 상속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까지 오는데 낸 상속세가 한 16억 정도거든요. 지금 평가액이 많이 볼 때 10조까지도 보는데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이 3단계로 합니다. 3단계. 1단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에버랜드하고 삼성 SDS의 신종증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주식 채권만 알았었는데 CBBW라고 부르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걸 발행해서 그 에버랜드와 삼성 SDS의 많은 지분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 1단계고요. 그 다음부터 한 20년간 에버랜드의 모든 걸 다 몰아줍니다. 삼성생명 주식이 있잖아요. 그게 삼성자동차가 망해서 채권단이 손실을 보전하라고 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이거 70만 원짜리야 라고 내놓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또 다른 이건희 회장 갖고 있는 건 말고 나머지가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에버랜드가 삽니다. 주당 9,000원에. 이건희 회장이 빚을 갚을 때는 70만 원이라고 우겼던 건데 9,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능력자죠. 그리고 토지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에버랜드 주변에 토지가 많았어요. 그 토지들도 임직원들이 들고 있다가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에 에버랜드 다 넘어갑니다. 토지 주식뿐만 아니라 뭐 건설공사, 건물관리, 급식 같은 일감도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에버랜드가 커집니다. 이게 2단계고요. 3단계 마지막으로 한 게 그렇게 덩치가 커진 에버랜드 그리고 제일모직까지 먹어서 이름을 바꾼 삼성물산과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합병한 게 최종
단계였고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네. 낸 상속세는 16억 원이고 지분 가치는 10조 원이 달했습니다. 홍혜규 회사님이 아주 독특한 그 재능을 가지고 계신 상당히 이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하시는데 듣고 나면 정말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으시네요. 자, 오늘 이게 정말 뭐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뭐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결과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참여연대를 대표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홍순탁 회계사님, 앞으로 참여연대는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뭐 참여연대를 대표하지는 않고요. 대표 아니세요? 네. 뭐 개인적으로 좀 더 추적해보고 싶은 부분은 네. 분식회계를 제가 포착한 것도 어쨌든 이 잘못된 합병, 잘못된 편법 승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추적은 계속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눴던 얘기 중에 저는 그 장희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세금 낸 걸 왜 칭찬하느냐, 끝까지 강민 팀장에게 나무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반성문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는 정말 뼈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금을 더 내면 칭찬해줘야지 왜 낼 거 냈는데 칭찬하냐는 더 내면 얘기. 이상한 거. 예, 아니 혹시라도 더 내면 이상한 거 아닐까? 이제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더 내면 기부하지. 아무튼 사회 기부해야지 예, 그럼. 정말 할 일 했는데 칭찬받는 대한민국 사회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만큼 불법과 편법이 기승해 오고 있었던 세상인 것 같은데요. 반드시 바뀌어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 오늘 참 상당히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좀 희망 가지시고 이제 2018년 마무리 돼가고 있으니까요.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를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응원글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